한글 단어 조성 원리를 통한 한글 문해력 강좌 한자 공부의 왕도 25번째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한자는 번자가 되겠는데요. 차례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위에서 아래로 횡으로 그어주고 양쪽으로 점을 찍은 다음에 수평으로 긋고 다시 수직, 그 다음에 8팔자를 그려주고요. 그 다음 밑에 이게 밭전자입니다. 밭전자를 이렇게 쓰면 차례라는 뜻의 번자가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써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해서 총 12획에 해당되는 한자가 되겠습니다.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선생님이 쓸 때 항상 함께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쁘게 쓰는 건 전혀 신경 쓰지 마시고 계속 얘기하지만 지금 서예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꼭 따라서 써주시면 기억하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된다. 차례, 순번을 나타내는 번자가 되겠습니다. 번호 하면 차례대로 1번부터 시작해서 쭉 해당되는 순서에 따른 기호를 숫자로 부여한 것을 번호라고 얘기를 하고요. 전화번호라고 하는 것은 전화기의 콜 넘버죠. 호출 번호를 얘기하고, 국번은 교환국 번호를 얘기하는 거죠. 전화번호는 16자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4자리는 국번, 이 국은 나라국을 뜻하는 거죠. 이 국가 네이션 번호,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렇게 4자리가 있죠. 얘는 전화국, 즉 회사 번호죠. 이거는 컴퍼니 번호. 그 다음에 4자리가 있죠. 요거는 익스체인지 번호. 요게 이제 요 바로 요 국번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맨 마지막에 4자리가 가입자 번호 해서 내 번호라는 의미가 이제 되겠습니다. 주민등록 번호라고 하는 것은 전 세계에서 사실 대한민국이 유일하게 주민등록 번호를 가지고 있죠. 물론 예를 들어서 미국이나 이런 데도 그 사회보장 번호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한민국처럼 태어나자마자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모두 번호를 부여받은 나라는 현재는 없다. 이제 이렇게 보셔도 되겠습니다. 노선번호라고 하는 것은 교통기관 안에 정기적으로 운행하는 그 행선지에 대한 번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노선번호로 이제 우리 일상생활에서 가장 흔히 만날 수 있는 것은 버스 노선 번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열차는 노선이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노선 번호라고 얘기를 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만 어쨌든 차량 번호가 따로 이제 부여되어 있고요. 항공편은 노선 번호가 무조건 있죠. 예를 들어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어느 회사가 운영하고 그럴 때 총 소요 시간이 얼마, 어느 지역을 갈 때는 고도를 얼마, 스피드를 얼마, 이게 다 정해져 있죠. 예를 들어서 뭐 호출 번호를 보면 KE 871
그러면 대한항공에서 부여받은 거고, 뭐 예를 들어서 이걸 뭐 제가 지금 다 기억하는 건 아니니까 예를 들자면 8은 아메리카 쪽의 항로고, 뭐 7은 뉴욕 쪽으로 가는 항로고, 1은 인천에서 뉴욕 쪽으로 가는 번호, 예를 들어서 872 할 때 2는 뉴욕에서 인천으로 날아오는 번호,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항로 번호가 결정이 되는 거죠. 차량 번호는 매 차량마다 라이센스가 부여되죠. 그 면허세도 나오잖아요. 그것처럼 이제 이 차량에 부여된 번호, 우리나라의 같은 경우에는 앞자리 세 글자로 숫자가 주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가나다라마바사가 주어지고, 그 다음에 끝에 다시 숫자로 네 자리가 주어지는 이제 그런 형태를 띠고 있죠. 이제 그 중에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앞에 1, 2, 3, 4, 5는 뭐 승용차라든지 뭐 이런 식의 또 이제 다시 분류되는 번호 체계를 가지고 있는 걸 보면 되겠습니다. 방번호라고 하는 것은 통상 이제 호텔이라든지 이런 어떤 투숙 시설 이런 데서, 또는 뭐 기숙사 시설 이런 데서 이제 그 칸 컴파트먼트에 부여된 번호를 얘기하는 거고, 수험 번호라고 하는 것은 이제 시험을 볼 사람, 수험생한테 부여된 번호. 이 수험 번호는 우리가 응시 번호라는 말로 함께 쓰는데, 응시 번호하고 수험 번호는 사실상 거의 같은 의미로 쓰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면허 번호라고 하는 것은 원래는 금지된 일을 허용한 거에 대한 것을 우리가 이제 면허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면허를 관리하는 번호를 얘기하는 거죠. 계좌번호는 금융기관에서 금융 거래를 하기 위한 번호, 우리가 통장이라는 개념을 더 많이 쓰죠. 일반적으로는 그 통장은 계좌 하나당 통장 하나가 연결되는 거죠.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한자는 색자가 되겠습니다. 색깔 할 때 색자입니다. 옆으로 내려 긋고, 그 다음에 짧게 기역자처럼, 그 다음에 이제 오는 자가 이게 파자입니다. 파자를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맨 마지막에 니은자처럼 하고 삐쳐 올리면 색깔을 나타내는 색자가 되겠습니다.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셋, 넷, 다섯,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섯 하면 색깔을 나타내는 색자가 되겠습니다.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색깔을 나타내는 색자가 되겠습니다. 색자는 뭐 워낙 많이 쓰는 말이기 때문에 특히 이 앞에 그 색상에 해당되는 문자를 쓰고 그 끝에 색을 하면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무슨 색, 뭐 예를 들어서 흰색, 검정색 이런 식으로 이 앞에 아이덴티티를 나타내고 뒤에 색자를 붙이면 색깔을 나타내는 게 되는 거죠. 색깔이라고 하는 것은 요 깔은 겉으로 나타내는 것을 얘기하는 우리 순수 한국어죠. 그래서 색깔은 color를 얘기하는 거고요. 요 색깔에다가 색조의 분위기를 추가하면 색상이 됩니다. 근데 실제 이 색깔, 색상, 색조, 색채 여기까지는
일반인은 거의 그냥 무시하고 막 섞어 써도 상관없습니다. 그래도 다 통해요, 의사가. 근데 굳이 구분을 하면 색깔은 순수하게 그 다른 색과 구분되는 고유의 색 체계를 색깔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거기에다가 이제 분위기, 부드럽다든지 이런 분위기가 이제 포함돼서 색상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거기에 조금 무거운 색깔이라든지 또는 약간 어두운 색깔이라든지 이런 의미가 들어갈 때 이제 색조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중에서 특히 채도에 집중을 해서 색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색깔은 이런 채도, 이게 무슨 색인지를 구분하는 게 채도죠. 그리고 밝은지 어두운지를 나타내는 게 명도죠. 이제 이게 이제 포함되면서 이제 색깔이 구분이 되는데, 얘는 그런 자기 본연의 그 색깔에 충실한 것을 우리가 통상 색채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색맹은 이 컬러를 뭐 전혀는 아니지만 대부분 중요한 컬러를 구분하지 못하는 것을 색맹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 색맹은 이런 증상을 색맹이라고 하지만 색맹을 보유한 사람이라는 의미로도 쓰여요. 그러니까 그 사람 색맹이야, 이럴 때는 색맹이란 사람이란 뜻이죠. 각양각색은 이 모양이나 색깔을 뜻하는 것이 아니고 스타일가 다양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 색색은 아주 다양한 색깔로 무엇인가가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색색으로 수놓았다, 이런 말을 만약에 있다 그러면은 아주 다양한 색깔로 수를 놓았다, 그런 뜻이죠. 총천연색에서 우리가 이 총 때문에 이 총천연색을 헷갈리기가 쉬운데, 여러 가지 색을 썼다라는 의미로 오해하기가 쉬워요. 총 때문에. 총이라는 것이 모든 것을 포함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건 그런 의미가 아니고 순수하게 자연적인 색을 냈다라는 뜻입니다. 총천연색이라는 것은 이 색깔 저 색깔을 다 썼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순수하게 자연적인 색깔을 썼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이제 색깔이 여러 가지가 되죠. 결과적으로는 배경색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뭐 예를 들어서 간판이라든지 뭐 어떤 주제를 표현하는 뭔가를 쓰고 나서, 뭐 이게 글자일 수도 있어요. 그러고 나서 그 뒤쪽에 이제 깔은 그러한 색깔을 배경색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경국지색은 엄청나게 예쁜 여인을 얘기합니다. 여기서 경은 기울다는 뜻이고, 이게 국이 나라라는 뜻이군요. 나라를 기울게 할 만큼 미색이다. 그러니까 왕이 이 여인의 미모에 빠져서 정사를 돌보지 않아서 나라가 망하게 됐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를 망하게 할 만큼 예쁜 여인을 얘기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의 이제 마지막 한자는 앙자가 되겠습니다. 우러러보다, 그런 뜻입니다. 우러러보다의 앙자는 앞에 이제 사람 인자가 쓰여지고요. 그 다음에 사선으로, 그 다음에 수직선으로, 그 다음에 삐쳐 올리고, 그 다음에 기역자처럼 해서 여기서 삐쳐 올리고 나서 수직으로 쭉 내려 그으면 앙자가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써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하면 앙자가 되겠습니다.
한 번 더 써보겠습니다. 우러러보다 그런 뜻의 앙자를 현재 살펴보고 있습니다. 앙자에서 압도적으로 많은 구성을 이루는 것이 신앙이란 뜻입니다. 특히 이 신앙이라는 것은 철저하게 믿는 것을 신앙이라고 하는데, 통상 종교의 대상을 믿는 것을 신앙이라고 합니다. 앙부일기라고 하는 것은 하늘을 쳐다보는 그런 이제 그 시계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통상 해시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추앙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러러 모셔드리다 라는 뜻입니다. 근데 주로 이 추앙하다는 이 앞에 신앙의 대상보다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사람, 위인. 그래서 사람들은 그를 국부로 추앙했다, 이런 의미로 쓰는 거죠. 이 신앙하는 마음이란 뜻이 신앙심이에요. 그러니까 이 신앙의 정도가 얼마나 깊으냐라는 것을 나타낼 때 신앙심이라는 말을 씁니다. 신앙심이 아주 깊다, 또는 신앙심이 좀 별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쓸 수 있는 거죠.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 종교의 대상이 되는 누군가를 믿는다라고 하는 거에 대한 표현을 신앙 고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특히 이거는 이제 기독교 쪽에서 신앙 고백은 대단히 중요한 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평소 생활 속에 신앙, 이 종교 생활이 묻어있는 그런 것을 신앙생활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앙각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을 바라보는 형태의 각도라는 뜻이에요. 앙각은 통상 두 군데에서 가장 많이 쓰입니다. 하나는 군사 시설에서, 예를 들어서 미사일이라든지 또는 탄도, 그 포탄, 이런 것들이 몇 도를 하늘을 향해서 쏘느냐가 결국은 이게 탄도 미사일의 궤적을 결정하죠. 해서 이제 이 앙각이라는 말이 대포를 쏘는 그런 데서 이제 나타나고, 두 번째로는 사진을 밑에서 위를 올려다 보면서 찍는 것을 앙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앙각샷 그러면은 밑에서 오른쪽에 위쪽을, 예를 들어서 천문을 찍는다, 그건 대부분 다 앙각샷을 찍는 거죠. 앙천대소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웃기는지, 뒤로 넘어진, 우리가 웃겨서 뒤로 넘어졌다, 이런 의미를 참 말을 쓰죠. 그때 뒤로 넘어지려면 얼굴이 하늘을 보게 되죠. 그래서 하늘을 보면서 너무 크게 웃었다 라는 의미로 앙천대소라는 말을 쓰는 거고, 앙망하다고 하는 것은 높은 사람한테 가히 바랍니다 라는 말을 쓸 때 앙망하다, 이런 얘기를 씁니다. 통상 편지에서 쓰는 말이에요. 예를 들자면 뭐 스승한테 쓴다든지 이럴 때. 앙모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러러 사모하다, 그런 뜻으로 쓰는데, 이 앙모하다는 말은 원래는 뭐 예를 들어서 스승을 내가 깊이 생각합니다, 평소에도 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로 쓰는 건데, 지금은 이 앙모하다가 이제 내가 범접하기 어려운 여인을 사랑하다, 그런 의미로 이제 쓰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노틀담의 곱추가
공주를 사랑한다 라고 할 때 양모하다 이렇게 이제 쓰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도 우리는 세 개의 한자와 각 한자에 대한 10개씩의 한국어 현대 단어, 실제 실생활에서 쓰고 있는 단어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것이 이제 문해력을 높이고 특히 이제 한국어를 배우는 외국인들이 한글의 조성 원리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